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어떤 관료? 김남주.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듯 일제 말기에 그는 면석이로 채용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근면했기 때문이다. 미 군정 시기에 그는 군주사로 승진했다. 매사에 남달리 정직했기 때문이다. 자유당 시절에 그는 도청 과장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시절에 그는 서기관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공정했기 때문이다. 민정당 시절에 그는 천백리상을 받았다. 반평생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아프리칸가 어딘가에서 식인종이 처음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해도 한결같이 그는 관리 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에게는 봉사를 일념으로 삼아 근면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고 공정하게.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 오프닝을 김남주 시인의 시로 열었죠. 김남주 시인은 돌아가신 지도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난민전 사건으로 복역을 하셨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80년 5월 광주를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생생한 필체로 시로서 증언하기도 하셨고요. 옥에서 얻은 그런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참 대시인이었죠. 그분의 시는 애들러서 얘기하지 않고 요즘식으로 따지면 돌직구를 날리는 걸로 유명하죠. 그만큼 섬뜩합니다. 그만큼 귀에 잘 들어오죠. 그분의 시를 보고서는 읽고서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문창극,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 사실 콘서트 K 공개 녹음 방송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노종현 씨가 주장한 게 문창극 적당하게 이렇게 파헤친 다음에 그냥 국무총리하게 놔두자. 그게 좋을 것 같다. 네, 실무용도 아니고 가끔 이제 중간에 존재감 없이 있다가 가끔 망언 한두 마디씩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게 놔두자. 이런 거였는데 밤새 자고 일어나니까 놔둘 수 없는 상황이 됐네요. 그죠? 확신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김형민 PD, 사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 SBS 프로덕션의 자회사의 PD인데요. 이분이 이완영에 비교해서 문창극을 얘기를 했나요? 뭐냐면요.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국의 총리로 거론될 정도면 유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완영도 그랬습니다. 조선 후기의 명필 중에 명필이었습니다. 독립문 있죠? 독립문의 그 필체. 그게 바로 이완영의 글이었다고 합니다. 글씨였고, 낙성식이라고 하나요? 준공식이라고 하나요? 이때 열변을 토했다고 하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폴란드 꼴난다, 폴란드. 그 당시에 폴란드는 갈갈이 찢긴 나라였죠. 쇼팽의 조국이었지만 조국이라는 게 실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미국처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신 안 차리면 식민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얘기겠죠. 미국 주재 외교관 지냈고요. 그리고 넉 달 정도의 학부 대신 재임 기간 성균관을 개편하고 소학고령과 한성사범학교 규칙을 공포하여 우리 교육사에 확연한 자취를 남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여색을 멀리하고 한학과 서예에 밝은 반듯한 선비로 자라났다는 것이죠. 갑오경장 후 을미년에, 그러니까 1895년에 아관파천 사건으로 칠러파의 호칭을 얻었고 그 후 러일 전쟁이 끝날 때 전향해서 친일파가 된 것이죠. 이 사람이 간사하다기보다는 시대에 따라서 기민하게 움직였을 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맑은 덕과 중한 물망의 소유자, 대하나 몇 안 되는 명신, 대한제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라는 것이 당시 평이었고요. 적당함을 따르는 것일 뿐 다른 길이 없다. 라고 조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서 처신하기 힘든 세 가지를 얘기했대요. 파산한 회사의 청산인, 빈궁한 가정의 주부, 그리고 쇠약한 국가의 재상의 처지. 자기가 그만큼 곤혹스럽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회사를 돌보지 않고 자기 재산만 빼돌리려는 청산인, 또는 아이가 굶어 죽어가는데 새서방 코빼기만 쳐다보는 주부, 쇠약한 국가로 무슨 일을 하겠는가 라고 지레 포기하고 제 살 길 찾는 재상, 이렇게 반전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완영이 어떤 인물이었나,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가 이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 그리고 처세에 맞게, 시세에 맞게 처세한다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 역사에 씻지 못한 친일파로 나왔다는 겁니다. 문창극, 그가 이야기한 하느님의 뜻은 어떤 걸까요?
예, 이런 확신범이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래요. 대한민국의 총리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총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베의 강력한 경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 초대 손님으로 예고한 이인영 제1기 전대부 의장, 정치인이 아닌 의장님으로 오늘 모시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국민학교 1학년 때인 1973년에 6.25 발발 23주년 그리고 휴전 20주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6.25를 상기하게 된 첫 계기였죠. 참 오래전이었구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태어나기 뒤 16년 전의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말이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지금 27년이 지났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되었죠. 광주에 사는 학생들이 5.18 광주를 점점 모르는 채 자라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혀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27년 된 60항쟁 현대사에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80년대에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전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80년 5.18이고요. 그리고 87년 6월 항쟁입니다. 저는 그것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80년 5.18이 있었기 때문에 87년 6월 항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주 크나큰 동력이었습니다. 많이 모였고요. 그리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천하의 인재들이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학생운동을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학생운동에 비판적인 사람들, 학생들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바보였죠. 바보.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평가 같습니다. 당시에 학생운동의 중심으로 100만 청년학도의 단결의 구심이었던 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꼭 가져야 할 어떤 도덕적 자부심, 네네. 자존감 이런 것들에 많이 부끄러워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친께서 선생님이셨죠? 네, 맞아요. 예. 국민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88년에 제가 징역 살고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아픈 그걸 여쭤봤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운동의 지도자라는 느낌, 직함은 그랬습니다만 뭔가 좀 우락부락하고 목소리 크고 이런 행동파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학자 같은 선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어쩌다가 당시에 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도 하시고 그렇게 됐습니까? 평범한 대학생의 눈으로 봐서 네. 전두환 당시 군사 독재 명백한 잘못된 역사였고 악이었거든요. 네. 평범한 실천을 했을 뿐이고 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실천을 많이 할 때 세상이 뒤집어지고 역사가 바뀌는 거니까요. 예. 그 시대를 살았던 대학생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 생각, 행동 그것을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도 그 고려대학교라고 한다면 데모 많이 하기로 유명한 학교였는데 지금은 아니지만요. 학생운동이 고대 삼국지 시절에 삼국전쟁 하는 거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전대협은 어떻게 결성이 된 거였습니까? 전대협은 87년 6월 항쟁 때 전국의 학생들이 흩어져서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하고 싸웠는데 6월 항쟁을 부분적으로 승리한 이후에 조금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부분적인 승리의 공간 속에서 전국의 대학생들을 하나로 묶어서 연대 단결을 이루어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군사독재 정권을 쓰러뜨리고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그 아주 기본적인 공감대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만들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 외에도 학생들의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획득하고 또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익 이런 것들을 신장해 나가는 이런 취지도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로 더 강해지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평화 통일의 길로 나가는 이런 데 기여하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노동자, 서민 등 그 당시엔 노동자, 농민, 빈민 이렇게 이야기했던 많은 그 기층 민중들이 생존권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열악한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 기층 민중들의 생존권들을 신장하는데 함께 연대하고 어깨 걸자 이런 취지들도 같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세상의 모든 짐을 감당해야 됐던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전대협은 이렇게 결성이 된 거였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학생운동 조직이 뭐 전학년도 있고 산민투도 있고 여러 형태의 그 전국적인 연대 학생 조직이 있었지만 고대의 반대말로 연대가 아니고요. 예. 먼저 선포한 다음에 전국의 학생들 보고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의 학생들의 자주적인 행동과 또 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밑으로부터 올라와서 위를 만드는 이런 결성의 방식들을 취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학생운동 조직하고는 굉장히 견고성이라든가 대중성이라든가 민주적인 어떤 합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획기적으로 다른 장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하긴 보통 조직이 만들어지면 전국 조직 만들고 그다음에 지부를 만드는데 제 기억으로는 서대협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전대협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죠? 서대협은 서울 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그랬었죠. 그 서대협뿐만 아니라 인천에는 그 인대협이 있고 또 수원에는 수대협이 있고 강원에는 강대협이 있고 대구에 대대협이 있었고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6월 항쟁 내내 각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군사 독재에 저항하고 말하자면 호언을 철폐하고 직선제를 쟁취하는 이런 국민 항쟁을 민주 항쟁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그 결과로 전국적인 어떤 연대 단결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으로 나가게 된 거죠. 고려대학교 민중항쟁 학생회관 앞을 민중광장이라 그랬는데 잔디밭 거기 집회에 이제 참석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바로 그때 어느 날 나오셔갖고 서대협이라는 게 결성이 됐다. 와 그러셨죠. 제가 의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와 이런 기억이 나는데 60항쟁 또는 6월항쟁이라고 불리는 1987년 6월 10일 촉발된 그 투쟁의 본질은 뭘까요? 왜 그런 걸 하게 된 거였을까요? 그 군사 독재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상상해 보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군사 독재는 그냥 정치적으로 독재하는 걸 넘어서요. 선량하게 살고 있는 한 개인의 양심과 인권마저도 무참하게 짓밟거든요. 그 정치적인 독재 이전에 그렇게 한 개인의 삶과 인권마저도 무참하게 짓밟는 이런 경우가 돌아가신 김근태 선배님의 대공분실 고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권인숙 당시 부천서 성고문 사건 이런 것들로도 나타났고 그 외에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생존권 현장에서 엄청난 무자비한 탄압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있었는데 87년 1월에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을 때리면서 더 이상 이대로는 잊지 못하겠다. 숨죽이며 더 이상 살 수 없다. 최소한의 저항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만드는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이른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뻔뻔하고 그 방향무도한 이런 정권이면 그 발표를 뭐라 그러냐면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박종철이 갑자기 하고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쇼크사였다. 그죠? 아니 쇼크사가 아니라 박종철이 심장이 약해서 그리고 어떤 병 같은 것을 앓고 있어가지고 가벼운 어떤 이런 충격에도 그렇게 된 것이다. 이제 뭐 이렇게 그 소설을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 사실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저항을 시작했고 그 2733 이런 그 장례투쟁, 49 추모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의 저항이 시작됐어요. 그런데도 이 정권이 그 당시 전두환 군사 정권이 정권을 못 차리고 그걸 다시 사실을 은폐 축소를 해요. 네네. 뭐 이렇게 4명이 했으면은 2명이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당시에 고위급 간부들이 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축소 조작한 거를 지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은폐하는 이런 그 천인 공노할 이런 짓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징역에서 이부영 당시 민통년 사무처장 이런 분들의 입을 통해서 교도관들한테 그 고문 경관들의 얘기가 전해주고 그 교도관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부영 선배가 전해 듣고 그것을 밖에 있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김승훈 신부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그 시국 미사를 통해 가지고 사재단 미사를 통해 가지고 폭로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전에 있었던 그 전두환 당시 그 군사 독재 정권에 더 이상 뭐 직선제 개헌은 없다. 그냥 간선제로 대통령 뽑아라. 이런 그 선언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치적 분노 이런 것들과 결부하면서 6월 10일 날 마침내 모든 그 민주 세력들이 시민운동, 노동운동, 뭐 학생운동, 뭐 망라해서 제야 세력이 총망라되고 거기에 야당까지 다 가세하면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호언철폐 민주쟁취 이런 그 국민대회를 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빠빠빵 하고 전국의 항쟁에 깃발이 오르고 함성이 울려 퍼지는 이런 과정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였죠. 그래서 국본이라고 약칭을 했었고 물론 파시오 하의 개헌 반대 혁명으로 재헌회를 외치면서 화염병을 던지면서 무력으로 맞섰던 그런 그 정파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그런 세력들은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비무장으로 돌도 안 던지면서 거리를 누볐었잖아요. 근데 그때 60 항쟁이 그렇게 커지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까? 저는 60 항쟁이 어느 정도 발전할 거다, 꽤 크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는 생각을 했는데 직선제라는 가시적 성과물을 6월 달 안에 그렇게 빠르게 획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한판 붙고 그다음에 7, 8월 힘을 축적해서 9월 달에 노동자들의 임단투라든가 아니면은 또 농민들의 이 가을 추수와 관련해서 그런 뭐 투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집결시켜 가면서 9월 달에 세게 붙어서 그때 직선제를 쟁취하거나 아니면 그걸 거부하면은 정권의 임기 말이기 때문에 정권을 쓰러뜨리는 이런 과정으로 발전시켜 가자 이런 큰 구상은 있었는데 6월 말에 그렇게 빨리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 못했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항쟁, 저항의 폭발력에 대해서 조금 작게 이렇게 예상한 측면들도 있고 뭐 그랬던 거죠. 오히려 국민들의 그 힘이 그렇게 강력하게 빠르게 확장돼서 표출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6월 그것이 이제 60 항쟁이 아주 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6월 9일에 연세대생 이한열
예, 학생이 최루탄으로 피격이 돼서 결국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그것도 좀 크지 않았었습니까? 6월 항쟁 기간 내내 네. 6월 항쟁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켜낸 힘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하나는 7월 9일 이한열 열사가 장례식이 있기까지 네. 뇌사 상태로 있으면서 비폭력 평화적인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루탄으로 네. 거의 살생에 가까운 네네. 직격 난사를 하는 전두환 군사 정권에 대한 분노.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지치지 않고 네. 저항으로 나가도록 지켜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에 6월 항쟁이 격발되는 과정에서 네.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일주일간의 약 1,000명 정도의 그 농성, 네. 이런 것들이 하루의 투쟁으로 끝나지 않고 네. 6월 달 내내 한 달간의 투쟁으로, 그리고 서울 한 곳에서 명동과 시청 앞에서의 투쟁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적인 투쟁으로 네.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든 아주 중요한 그 힘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명동성당 투쟁은 원래 계획된 게 아니었고, 네? 하루의 싸움을 끝내면서 우리 명동성당으로 갑시다. 뭐 그래서 이렇게 간 시민들이 정경들한테 갇히면서 말이죠. 네,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었죠. 하나는 그렇습니까? 예. 정경이 이제 그 이른바 토끼몰이식으로 몰아대면서 네. 쫓겨 들어간 곳이 명동성당이기도 했고, 그렇군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명동성당에 모였다고 하니까 네. 그것으로 이렇게 모여들고 이랬던 네네. 측면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명동성당에 갇혀 있는 네. 그런 학생들, 시민들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네. 또 몰려드는 이런 과정들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항쟁의 구심이 네.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은 그렇게 가열차게 한 곳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6월 내내 전국에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거리를 누비고 폭력적이지 않게 그런 힘이 결국은 다음 후계자인 노태우로 하여금 6.29선을 직선제 할게. 예. 이렇게 된 거였는데, 또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때 제가 봤을 때는 월드컵 응원 때보다 아니면 그만큼 100만. 예.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었잖아요. 서울 시민의 7, 8명 중에 1명은 다 나왔다, 이렇게 봐야죠. 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아이들 빼고 어른으로만 하면은 4, 5명 중에 1명은 나온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렇게 따지면 월드컵 응원 때는 이제 남녀노소가 다 모였었습니다만 87년 6월에는 주로 이제 성인들 위주로. 그런데 6월 항쟁이 꼭 그 성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 네. 그 당시에 명동성당 바로 옆에 있었던 개성여고 학생들이 자기가 싸운 도시락을 그 언니 오빠들에게 주고 거기에 쪽지를 담아서 응원하고, 또 명동성당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무직 직장인들, 샐러리맨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가면서 10,000원을 넣고 5,000원을 넣고, 또 옥상에서 빌딩 숲에서 휴지를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동조하면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90년 초반에 고대에서 후배들이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때 자기가 국민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 아버지 손을 잡고 6월항쟁 때 나왔다가 그것을 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한 학생이 막 신입생이 돼서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강의하는데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꼭 어른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생각 있는 우리 어린이들서부터 아주 어르신들의 일기까지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이렇게 봐야죠. 여기 잼뱅이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6월항쟁 기간 선생님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빨리 귀가하라 했죠. 우리 고딩들은 학교 앞 시내 전주 관통로 여기 잘 압니다. 네. 관통로에서 대학생 형들하고 함께 데모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호원철폐 독재 타도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구호를 가지고 결국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단체들이 각계각층에서 참여해서 이뤄낸 6월항쟁. 그러나 그해 그 대통령 선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후보 단일화 좀 하라고 양김 씨를 모셔다가 고려대학교 운동장에 그죠?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 이인영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사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사회는 제가 안 보고 같이 연설을 했죠. 연설하셨죠. 네. 예. 근데 결국 단일화에 실패하고 저마다 이길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노태우에게 대통령직을 상납한 이 꼴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대협 결성부터 해서 그런 대통령 선거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20대 청년들이 감당하기 좀 버거운 그 역사의 무게 이걸 좀 느끼셨을 텐데 그 소외라고는 할까요? 또 뭐 냉정한 어떤 반성이라고는 할까요? 성과라고는 할까요?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관된 투쟁으로 네. 지금 그 표현하면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이런 길과 네. 그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길, 네.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우리가 논쟁을 벌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 내었던 거는 선거를 통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고 나가면서 네. 이거를 거부할 때 그 다음 그 단계로 이렇게 그 투쟁이 고도화되면서 네네. 투쟁으로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뭐 말하자면 혁명으로 군사 독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네.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우는 이런 길도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의 길로부터 출발하자. 네.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래 놓고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에게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네.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투쟁은 우리가 앞장서서 했는데 네네. 선거는 그 정당이 앞장서서 하는 이런 상황이 네. 되는 거죠. 자세 역전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는 기성 정당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니까 기성 정당 내부의 분열 네. 이런 요소를 통제하고 그것을 더 견고한 단결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가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는 와중에 이른바 양김이 분열했고 그 분열을 어떻게 해서든 단일화시켜서 민주정부 수립의 힘으로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 정당 내부에서의 어떤 그 갈등, 분열 구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단일화를 촉구하고 또 우리가 내거는 뭐 10대 정책, 네. 뭐 5대 강령 뭐 이런 부분들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네. 그러다가 조금 이제 뭐 새길로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그 길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방침이 이른바 비판적 지지. 그렇죠. 김대중 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김대중과 김영삼을 놓고 누가 더 진보적이냐, 네. 누가 더 민중의 이해를 더 많이 대변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다가 운동 내부도 분열하게 되죠. 네. 그래서 한 그룹은 비판적 지지 그룹으로 가고 한 그룹은 후보 단일화 그룹으로 남고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재원의회 그룹, 일관된 투쟁 그룹들은 우리 스스로가 대안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민중 후보로 백기환 후보를 백기환 후보를 이제 독자 후보로 내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분열되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세력이 분열되니까 기성 정당의 분열을 더더욱 통제할 수 없었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의 분열이 그 결과가
패배로 이렇게 나타내는 아주 뼈아픈 그런 그 오류와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죠. 예, 뭐 자연스럽게 정계 입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재활 활동을 오래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도 제 친구나 후배까지도 정치권에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수권 세력으로서의 그런 정당 운동에 관심을 갖고 투신했을 때도 전국연합 오래 계셨었고 재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오래 재활 활동을 하신 이유는 뭐고 또 정계에 투신한 그런 이유는 뭘까? 듣고 싶습니다만. 87년에 6월 항쟁에서 승리하고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6월 항쟁은 저한테 아주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네네.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부심이 되었는데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분열의 패배 이것에 대한 어떤 도덕적 정치적인 어떤 책임의식 또 그것을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 전까지 최소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97년에 이른바 수평적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 형식 이런 것들이 마련되기 시작할 때쯤 돼서 2000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밖에 그 재야 세력, 시민운동 세력을 함께했던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네. 뭐 이창복 의장님이라든가 이재정 총장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는 정치권 내에서 네. 정권 내에서 개혁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네. 이런 그 주문이 있으셨고 그런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게 됐죠. 네. 제 스스로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뒤부터는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못지않게 정치가 또 정당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커져 있으니까 네. 그 안에서 우리의 확고한 어떤 교두보나 개혁에 대한 어떤 그 기반 이런 것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미 뭐 김근태 선배님이나 신계륜 선배 같은 분들이 들어와 계셨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함께해도 크게 저의 어떤 신념이나 양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좀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참여했죠. 그런데 그 뒤에 지나면서 많은 부분에서 그냥 나의 마지막 양심, 네. 나의 마지막 어떤 뭐 신념이나 지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서 아둥바둥했지. 그 87년 6월 항쟁 때 우리 국민들의 투혼 아니면은 학생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가졌던 어떤 단심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막 계속 이렇게 들끓는 어떤 열정과 정열로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뭐 도덕적 자부심 네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해요. 만약에 정계 입문 고민하고 그러실 때 진보 당들이 있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 그쪽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가 민주화 운동 세력이 정치 세력화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견이 있었고 하나는 민주연합을 통해서 우리 힘을 키우고 그 내부에서 이렇게 이른바 헤게모니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수가 되면서 가자 이런 방법이 이제 뭐 저나 김근태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이 취했던 방법이라면 또 다르게 그냥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세력화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독자 정당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네. 있었어도 이것이 더 유력하고 더 대규모적이고 더 대중적이고 부분적인 뭐 순수성, 순결성 이런 부분들의 훼손은 있겠지만 이런 길이 더 빠르고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꼭 틀린 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역시 전대협의 모토였던 한 사람의 10걸음보다는 10사람의 한 걸음을 뭐 이런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길을 갔고 지금도 진보 정당 속에서 그런 고민을 실천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폄하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계속 그분들의 입장도 존중하고 네. 그분들의 헌신성과 열정 이런 것들도 존경합니다. 하긴 그 SNS를 통해서 통합진보당의 분열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글들 읽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은 물론 그 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 당을 책임져라 또는 그 당을 대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공통적인 많은 국민들의 얘기 도대체 그 당은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얘기 선명하지도 않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과실을 얻어내는 것 같지도 않고 존재감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486 세대라고 한다면은 그 세대들에 대한 어떤 기대, 네, 아직도 남아있는 그 기대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 앞에 나서서 일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이런 변명, 핑계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국정원의 대선 불법 선거 개입 이런 부분들에서 올해 서울시청 공무원의 간첩, 누명, 네. 조작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민주주의가 명백하게 후퇴했고 또 뭐라 그럴까요?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이 쌍용, 현대차, 뭐 삼성 이런 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네. 있고 또 기초연금이라든가 세모녀 사건 이런 데서 보듯이 엄청나게 무너져 있고요. 네. 그런 데서 많은 국민들의 또 서민과 중산층의 아우성, 절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맨 앞에서 최소한 몸으로라도 이렇게 네. 싸워내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질책 이것에 뭐 어떤 핑계거리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침내 세월호까지 왔잖아요. 네. 뭐 다시 엊그제 6월항쟁 10주년을 맞으면서 27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또 싸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발 한 발 어떤 뭐 녹슬은 갑옷을 네. 입는 기분으로 이렇게 또 다시 마음 모아서 싸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들은 네. 어디를 향해서 싸울 거냐. 네. 네. 우리가 정권 교체가 되기 전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는 적어도 정치적,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내용의 민주주의를 네. 위해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해서 보편적 복지나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대 정신이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면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여전히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병렬적으로 첩첩이 쌓여 있는 이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노동이 있는 복지로 노동이 존중되는 경제 민주화로 이렇게 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질을 심화시키고 네. 내용을 확장하고 영역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세상 어떤 곳의 민주주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로 만들어내고 이 민주주의가 박제화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살아있는 민주주의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생동감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창조해내면서 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로서의 어떤 자부심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87년 6월 항쟁이 완성된 건 아니었지만 네. 곧이어 있었던 7, 8, 9 노동자 대투쟁과 그 민주주의가 함께했듯이 오늘 이 시대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분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또 비정규직이라든가 저임금에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네. 이들을 좀 북돋우고 이들이 또 존중되고 이들도 똑같이 주인되는 이런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은별님, 와 힐링 목소리다. 반갑습니다. 마한현님께서는 저도 6월항쟁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당시에 초등학교 단축 수업하고 대학생들 데모할 때
건너편 육교에서 구경했던 기억이. 그 당시는 이렇게 심각한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자, 의장님 화이팅님께서는 의장님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과 민주당을 합쳐서 빡세게 새누리무리와 싸워보시라 하셨습니다만, 자, 아니, 이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못다한 얘기가 있다 그러면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물러가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6월 항쟁 일어난 지 27주년이 됐는데요. 여전히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공기처럼 소중한 문제고, 그냥 공기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공기가 혼탁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박근혜 정권에서 심각하게 혼탁해지는 그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하겠고요.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도 있는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님 잘 듣습니다. 의장님의 목소리에서 진중함과 철학이 묻어납니다. 분명히 국회의원인데 의원이라고 칭하지 않고 의장님이라고 이렇게 칭하시는 분들 바로 참 묘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지 87년 6월 항쟁 그때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진중한 그런 영원한 청년의 모습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누추한 스튜디오까지 나오셔서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스튜디오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이분이 풍류도 아시고 그러는데 세월이 좋으면 같이 노래도 부르고 신청곡도 좀 듣고 그랬을 텐데요.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